중독 얘기가 많아요. 많이들 까먹으신다 하면은 바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름 그냥 3대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. 첫째는 식욕부진. 사실 이건 좋아하십니다. 이거는 연령대마다 달라요. 야, 맞아. 안녕하세요. 멘탈 탄탄입니다. 지난번에 우리가 우울증 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잖아요. 맞아요. 편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정확한 정신과적인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ADHD 약의 진짜 부작용, 잘못 알려진 과장된 부작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그런 오해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실제로 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아예 못 오시거나 진단을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본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ADHD 약 먹으면 뭐 내성이 생긴다, 중독이 된다. 오늘도 그 얘기를 좀 듣고 왔고요. 중독 얘기가 많아요. 많이들 까먹으신다 하면은 바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. 아침마다 저를 드시게 하는 게 사실 포인트인데 중독이 되는 거였으면 찾아서 먹게 될 수가 있거든요. 맞아. 제가 보기엔 이건 갈망은 없는 것 같아요. 까먹을 수 있다는 진짜 거죠. 갈망이 없어요. 참 이게 오해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처음에는 진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름 그냥 3대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. 첫째는 식욕부진. 사실 이건 좋아하십니다. 이거는 연령대마다 달라요. 야, 맞아. 그렇지, 이게 그렇지. 청소년인데 애가 좀 말랐어. 그럼 안 되지. 그러면 부모님이 듣고 걱정을 하고 잘 먹고 이런 아이들은 엄마가 오히려 가끔 그래요? 하면서 근데 문제는 꼭 바라는 사람일수록 안 되더라고. 식욕이 이겨요. 요즘 현대인들이 대부분 많은 칼로리를 먹잖아요. 적정 칼로리보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부작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성인한테는.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메틸페니데겔 약들이 어떻게 보면 지속 시간이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. 네. 어떤 분들은 좀 길게 작용해서 거의 뭐 자기 전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6시쯤 되면 떨어지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때 이제 폭식 그동안 억눌렸던 식욕이 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땐 저는 약 드시고 그냥 일찍 주무세요. 좀 힘드니까 차라리 드시고 빨리 주무시라 그런 얘기도 드리기도 해요. 저녁까지 버티는 게 몸이 그 영양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식욕 호르몬은 막 올라가 있는데 이 긴장 톤을 올리면서 이게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. 그죠. 식욕을.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터지는 건데 그래서 점심에 고형식으로 일반 밥을 다 먹기는 힘들어요. 저는 이제 권장하는 게 이제 뭐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아니면은 두유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드시면은 단백질이 포만감이 오래 가서 그런 액상으로 드시는 거는 좀 추천을 해요. 결국 안 드셔서 배고픈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드셔 놓으시면은 좀 괜찮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수면 문제. 아까랑 좀 이어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각성 효과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면 유도에 영향을 줍니다.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생기긴 해요. 근데 보통 오전에 먹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제 간혹 아침에 먹는 걸 깜빡하셨다거나 생활 패턴이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후에 먹으면 이런 수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는 일찍 일어나서 일찍 복용하는 거 지속기간이 짧은 약으로 바꾸거나 아예 용량을 좀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해요. 그걸로 인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수면을 잘 취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클 수도 있어요. 불안 증상이 또 세 번째 부작용 중에 하나죠. 이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도 조금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이게 크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. 실제로 심박수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고 근데 이게 기저에 불안이 있는 분들 불안이 있으니까 뭔가 내 신체에 약간 좀만 자극이 있어도 이게 확 올라오는 분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필요시약 우리 뭐 드리는 안정제 혹은 인데놀 같은 약들 들여서 조금 조절을 해라. 이게 또 신체 반응이 있을 때 내가 그걸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심리적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. 심리적으로 안심만 돼도 그런 불안이 많이 줄어듭니다. ADHD랑 불안이 같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. 처음에는 불안을 먼저 좀 치료를 좀 해서 약간 안정시키고 이제 ADHD랑 같이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뭐 틱 증상도 이 틱을 만들지는 않는데 이 악화를 시킬 수는 있거든요.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두통이나 복통도 우리 많이 발생하죠. 성장이 좀 지연되는 경우들도 좀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약을 드시고 계속 온고잉으로 가는 것보다는요 처음에 용량을 올리거나 약을 처음 드실 때 하루 이틀이 가장 심한 부작용이시라서 그 기간만 좀 잘 적응하시면은 계속 가는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. 만 6세부터 처방이 가능하도록 나온 약이거든요. 성인의 약을 소아청소년들이 먹는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용으로 나온 약을 우리 성인들이 빌려서 먹는 느낌이고요. 원래는 ADHD가 이제 아주 예전에는 소아들만 걸리는 거다 해서 소아 치료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소아청소년용으로 나온 약은 정말 어떤 약 중에서도 제일 안전성이 보장이 된 약들이기 때문에 이제 과장된 사실이 아닌 정보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이제 중독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ADHD 약물이 향정, 마약, 대마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류로 묶여 있거든요.
그러니까 늘 언급될 때 뭐 마약류 이런 게 붙어요 기사에. 항정신성 의약품이랑 마약이 이제 같이 있는 건데 대표 이름을 마약류로 하니까 그러니까요. 이게 오해를 계속 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낙인 효과가 있어.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, 사실은. 전문가들께 여쭤보면은 그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명칭 때문에 좀 혼동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좀 진실이고 실제로 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적정 용량 잘 드시면은 복용 중독될 위험은 매우 낮다. 항상 까먹어서 못 이 얘기를 몇 개월째 반복하는 환자분들이 진짜 많아요. 중독 위험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예. 두 번째는 ADHD 약을 먹으면 이렇게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나요? 하는데 약에 의존해서 그 의존이 혹시 중독이라면 중독이 되는 건 아니고요. 아무래도 드시면은 내가 부족했던 집중력이라든지 실행력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결과적으로 ADHD 치료하는 이유는 내 생활이나 아니면 직업적인 부분에서 자꾸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 치료하려고 오시는 거고 약을 드시는 동안은 그런 게 좀 나아지기도 하고요. 장기적으로 이제 ADHD가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. 분명한 건 이거는 이제 약을 드시면 효과가 좋아지고 없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지 한번 뭐 시작하면 이 약을 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좀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또 흔한 게 이제 일시적인 효과만 있다.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지 않냐.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ADHD라는 질환 자체가 일종의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질환으로 좀 보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노력해서 생활 교정을 하고 약을 먹으면서 긍정적 경험을 쌓고 그런 것들이 좀 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약 없이 생활 습관이 교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이건 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ADHD 약을 드시면 뭐 성격이 변한다. 특히 창의성이 없어진다.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. 오히려 ADHD 증상 때문에 막 주의력이 분산되고 집중해가지고 뭐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딴짓하고 그러면서 소모됐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본인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고 실제로 긍정적인 특성들이 더 잘 드러나는 거죠.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막 여기 날렸다가 깜빡했다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ADHD 약을 드시면서 창의적인 생각들도 우리가 구체화해서 좀 더 플랜으로 만들고 뭐 계획서를 쓰고 그렇게 해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죠. 스펙트럼이긴 한데요. 약의 용량마다 효과가 좀 달라지는데 ADHD 약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가만히 멍 때렸을 때 오는 딴 생각하는 모드를 좀 줄여주거든요. 어떤 작업을 할 때 집중할 수 있게 약의 용량이 갑자기 뭐 너무 높아지면은 이 몰입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창의력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불편할 정도로 그러면 약을 약간 용량을 줄이면은 실행력과 창의성이 둘 다 이제 딱 적당한 수준에 도달하는 용량으로 맞추면은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ADHD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잡생각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. 그거는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따지고 보면 이 잡생각도 일종의 아이디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국은 잡생각을 가져와서 뭐 영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이걸 가져와서 영감만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리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만들든 결국 창의 활동의 상당 부분은 꾸준하게 하는 실행 능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진료했던 어떤 아티스트 분들은 훨씬 더 좀 퍼포먼스적으로는 훨씬 좋아졌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셔서 그런 부분이 설사 걱정이 된다면 나한테 맞는 적정 용량, 불편감, 불쾌감을 줄이고 내 상황에 좀 제일 득이 되는 그런 방향의 약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오늘 ADHD 약의 진짜 부작용 그리고 또 잘못 알려진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사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들을 저희가 좀 선정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는데요. 우리 구독자분들 중 특히 ADHD가 걱정되셔서 정신과 방문을 고민하신 분들 혹은 지금 약을 드시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? 근데 좀 외래에서 못 물어봤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은 주치의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좀 명확한 답변을 얻으셔서 좀 안심하시고 꾸준히 약 잘 유지하셔가지고 기능을 잘 유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